프레이리의 교사론. 세 번째 편지. 다른 선택지가 없어 교사 연수에 참여한다는 것. 몇 년 전 상파울루에 열렸던 한 교사 연수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많은 참여자들로부터 지금 이 편지의 제목과 같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교사 연수에 참여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결혼을 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연수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건대 지금까지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해온 교육 실천의 모습, 그리고 그 실천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은 이런 식의 두 가지 동기에 기반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이 책무성과 체계성이 결여된 채로 일종의 슬롯머신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교육 실천이 마치 비가 그칠 때처럼 잠시 비를 피하는 일처럼 여겨서도 무방한 건 아닙니다.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데에는 어떤 준비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교육 실천이란 무척 진지한 활동입니다.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는 사람을 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발달을 돕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발달을 도울 수도 있지만 발달을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습자의 부단한 자기 발견 과정에 개입하는 존재입니다. 교사인 우리가 실천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보이는 무능력, 준비 부족, 무책임은 학습자가 성공적으로 발달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교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일의 즐거움을 깨달아 진정성을 가지고 불의에 맞서 투쟁하며 가르친다면 우리는 학습자들이 세상 속에서 점차 더욱 강인한 존재로 변모해 가는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언제나 미성숙하고 반대로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능숙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는 교육자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보다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을 할 때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의 적지 않은 이 현상은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역할을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같은 존재로 환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이데올로기와 발맞추는 그 이데올로기를 강화합니다. 교사들의 투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사의 가업이 지닌 숭고함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인식을 분명히 구축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교사들의 투쟁은 급여 개선과 같은 문제에 머물거나 경멸에 맞서는 데 그치게 되며 그마저도 대부분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저는 가르치는 가업을 중요하게 여기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르치는 일이 다른 어떤 것에 비하더라도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가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다는 것은 교사들의 가업이 아주 근본적인 것이며 사실상 학생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교사 연수에 참여한다거나 하물며 결혼을 할 때까지 시간을 보낼 소일거리가 필요해서 교사 연수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교직을 대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그저 길을 가다 비를 피하기 위해 처마 밑에 잠시 들어선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교사 대부분은 교직에서 부딪히는 갈등에 대응해 굳이 싸워야 할 이유를 알지 못하며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포기하고 단순히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와 같은 역할만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교사로서의 유능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가업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는 일련의 실제적 사실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교사의 급여가 빈약한 이유는 단지 정부나 경제적
재정적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요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행정에 대한 공적 비용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조직 계층에 대한 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식민지 시대적 이해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이겨내야 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 합리적인 임금 인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6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에게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들은 2만 명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교사가 중요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의 급여가 불충분한지 아닌지, 교사의 과업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의 중심에는 끈질긴 불관용의 태도를 간직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고 정치적인 지혜를 갖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어렵고 기나긴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린 식민시대의 간습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사라는 과업의 타당성을 반드시 옹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은 점진적으로 하지만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이며 분명한 지식의 한 층으로 편입되어야 합니다. 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묵시적으로 수용하면 할수록 사회는 교사의 전문성을 부각시키려는 교사의 저항을 부적절한 행위로 간주하며 부모 같은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반대로 전문적 존재로서의 교사의 위상이 타당하다는 것을 사회가 인정하면 할수록 교사에 대한 지원과 배려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중적이고 효과적이며 민주적이고 행복한 공교육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이 정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좋은 연수 기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와 교사들에게 국가적으로 더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다시는 교사의 급여 수준이 다른 공공기관의 장이나 관리자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작금의 브라질에서 이 주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를 현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로 규정하면서도 실제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저히 식민지 시대적 사고방식에만 의존하는 무감각한 관료들의 행태를 흔들어 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도 양적 질적 결핍에 심각한 우리 교육 현실을 새 시대의 전날 밤까지도 변함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본적인 급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면서 소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수천 명의 교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희생과 사랑을 실천하는 지성인인 교사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소수 집권층으로부터 부당하게 무시받고 있습니다. 칼리뉴, 조제파스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우리 주변의 800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른 수백만 아이들은 중도 탈락자로 지칭되며 학교로부터 밀려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둔 마지막 10년을 이런 상태로 그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속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 국민에게는 우리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제대로 된 교육 제도가 전혀 없었다 라는 말이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 시기에는 대중교통 제도도 없었지만 문화적인 표현의 기회도 대부분 금지되어 있었지요. 브라질 황실이 건너오기 전까지는 인쇄소를 세우는 것조차도 불법이었으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독립선언과 함께 새로운 독립국가가 된 브라질은 당시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극소수 학교가 대중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전부일 정도로 나라 전체가 깊은 무지의 늪속에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중등교육은 소위 황실 계급에 속하는 대상들에게만 이루어져 있고 이 교육에서는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합리론과 도덕 철학, 그리고 그 외의 유사 주제들과 같이 현학적이고 매우 정제된 내용들만 가르쳤다. 책은 무척 귀했고 가장 수준 높은 사람들조차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한 인물들의 활동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 연방정부, 어디에서 활동하는 인물인지를 막론하고 시장, 상원의원, 주지사, 대통령 모두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이는 행보, 판단, 의사표현, 의정활동 전반에 이르는 많은 부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잘 지켜나가도록 우리가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현하기 전에는 이들의 활동을 냉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선거에서 이들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렇게 하게 된 우리의 입장과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자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공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매일같이 보도하는 국가 재정의 낭비가 사라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교육 부문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쓰레기 재활용에도 무심하고 공공용품을 하찮게 여기며 낭비합니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장비나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서부터 시작해 어린이집, 고가도로, 육교, 그리고 큰 빌딩에 이르는 시설들을 완공도 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해 버려두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 시설은 고대 문명 유적지의 고고학 발굴 현장 같은 모습으로 방치됩니다. 대형 도매시장에는 수백만 달러치의 과일과 채소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비용을 정확히 환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낭비를 없앨 때 교육에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을지 그 여력을 체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많은 교사가 스스로를 무력하다 느끼며 운명론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거 식민 통치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권력자들의 독선과 행정 관료들의 오만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선과 오만은 많은 교사들의 정신적 의지를 약화시켰고 그 결과 교사들은 전문가로서 자신의 위상을 강조하기보다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은 역할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할 시기를 기다리며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의 태도 역시 권력자들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태도의 영향으로 인해 만들어진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조직적으로 정치 투쟁을 하고 노조가 기업적 시각에 물들지 않으려 노력하며 분파주의적 입장을 이겨내고 전통적 작파 입장을 고수하지 않으며 포스트 모던화 의제를 가지고 행동하는 진보 정당과 더불어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에 장애물을 만들어 문제를 심화시킬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운명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육과 관련한 문제들이 교육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는 정치적, 윤리적, 그리고 재정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텔레비전의 한 논설위원이 진지하게 지적한 바에 따르면 최근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재정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건에 연루된 돈만 하더라도 저소득자들을 위한 주택 60만 채를 전국에 건설하는 데 충분한 액수였다고 합니다. 특정 분야의 예산이 넉넉한 반면 다른 분야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지출 문제가 정치적 접근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빈민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투입되는 예산은 충분하지 않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 두 곳을 잇는 대규모 터널 공사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기술공학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브라질 역사에 언제나 줄곧 있었습니다. 자카리아스 데 바스콘셀로스가 1852년에 처음 파라나 주지사가 되었을 때 그는 하루에 800헤알 정도의 급여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교사의 낮은 급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벌링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직이 누구에게도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지금 상황은 교사들의 낮은 급여 수준에 따른 결과입니다. 각 지방의 교육 책임자들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바에 따르면 교사가 되려는 이들은 보통 다른 분야에서 별다른 소질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국민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데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방해가 되는 것은 교사들의 열악한 급여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노조와 급여 인상과 근무 환경 개선이라는 의제를 지금까지 유지한 것에 더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추구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의 급여와 다른 전문직 종사자 급여의 격차를 포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공비용 지출 기준과 관련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정 기간 근무한 후에 더해지는 상여금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세제 혜택 수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민 통치기의 논리가 담겨있는 급여 정책이 아닌 민주적 성격의 급여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는 한편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대접받게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던 기존의 불평등을 해결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인본주의 운동을 조직했던 르브레 신부가 1950년대에 브라질 레시피를 방문했을 때 자신이 그동안 보아온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놀랐던 것은 바로 기득권 계층과 소외 계층 사이의 엄청난 소득 격차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소득 차이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으로 공기업 기관장의 월급과 소금교사 월급의 아주 심각한 불균형을 저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공기업 기관장이 있기 위해서는 어제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들에게 교사로서의 직분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사회 전반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좀 더 높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적 투쟁의 필요에 대하여 혹은 교사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공적이고 실제적인 조건을 분명히 해둘 필요성에 대하여 혹은 다른 전문직 종사자와 급여 차이를 부각할 필요성에 대하여 소홀히 생각하며 변화를 기대하기만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접근입니다. 사회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교육만이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 없이 사회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서 또한 끊임없이 국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정서적 고충을 외면한 채로 오직 지식에 대한 열정만으로 존재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국가란 없습니다. 어떤 사회도 문화, 과학, 연구, 기술, 그리고 교육을 제대로 발달시켜 나가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달은 바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